네, 원투펀치 TMF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이윤철 해설위원과 정다워 기자가 나와 계신데요.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뭔가 이 구도에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되게 교양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 저희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회차마다 지금 스튜디오가 바뀌고 있죠. 네. 네, 지난번과는 또 다른 장소라서 뭔가 이제 유랑단 같은 느낌으로 이곳저곳 다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방송을 드리고자 지금 렌탈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어떤 곳이 가장 좋은가, 어떤 곳이 우리를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드릴 생각에 렌탈 스튜디오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오늘 좀 이거는 거의 원투펀치 옛날에 한장 위원님하고 함께 했던 그런 뒷배경과 좀 비슷해요. 일단은 뭔가 좀 괜히 아늑한 느낌도 좀 들고 네. 의자도 지난번이랑은 좀 소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굉장히 편한 재질이에요. 지금 사진 보면은. 두 분 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해가지고요. 편해서 네, 이게 소파가. 등받이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또 누려야죠. 그리고 네. 또 저번에 우리가 좀 어둡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또 이렇게 환하게 얼굴을 또 밝힐 수 있는 조명들도 있어가지고 보통 저희가 이 교양 프로그램 그쵸? 스튜디오죠. 딱 스튜디오잖아요. 그런 스튜디오인데 무슨 뭐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치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축구 프로그램이니까 TMF 축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 분을 아직 못 모셨어요. 오늘은 3명이서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한 분을 더 모셔갖고 꼭 4인 체제를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 좀 추천하실 분들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얘기 있더라고요. 황덕현 위원님. 네, 추천해 황덕현 위원님. 제격이죠, 사실. 왜냐면 전북 팬이라는 확실한 컬러가 있으니까 네. 오셔가지고 아주 신나게 자랑하고 하시면은. 요새 뭐 하세요, 그러면? 요새 프리랜서라서 중계, 게임 중계, 뭐 개인 방송. 근데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덕현이 형 축구 방송 같은 거 하시면. 우리 제작진들이 네. 황덕현 위원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저희가 못하는 것 같은데 연락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그건 얼마든지요. 알겠습니다. 대신 이제 형도 바빠서 시간이 어떨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어쨌든 뭐 섭외는 우리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그쵸. 그러다가 네. 잘 걸리면 좋으신 분 오시는 거고 그런 거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로 저희가 지금 K리그를 하고 있잖아요. 주중 주말 경기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경기들 중에서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제가 중계를 다녀왔던 서울 울산 경기를 한 경기로 좀 꼽고 싶고요. 서울이 지난번 김천전 때 그 6실점에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 울산과의 경기 때는 서울이 오히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에 집중한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로 보면 박수일 선수도 퇴장 사후징계로 인해서, 정확히 사후징계죠. 그 전에 김천전 때 그 얼굴 쪽에 대한 발 가격행위, 네. 이게 경기 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후 사후징계가 내려지면서 출장 정지가 내려졌고, 링가드는 경고 누적 징계를 당했고, 그러면서 일단 이 경기 때는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로 서울이 좀 임했는데 문선민, 정승훈도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서울은 공격진의 개인 기량이 전 역시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카스, 안데르손, 조용욱 선수 최근에 또 폼이 많이 올라와 있고, 둑스가 항상 좀 아쉬운 모습이긴 했는데 적어도 이 경기에서는 열심히 뛰어주기도 했고 기술도 나쁘지 않았어요. 골대 맞춘 장면도 둑스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격진들에게 너무 복잡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길게 울산의 압박을 역이용하면서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그런 서울의 아주 빠른 전환이 돋보이는 공격 시도가 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데르손, 조영욱, 뭐 루카스, 둑스까지 공격진들의 장점이 잘 나왔고, 김진수의 2개의 도움에 조영욱 선수의 기가 막힌 헤더도 있었고, 이런 공격진들의 어떤 한 방을 통해서 서울은 다른 것보다 빠른 전환 속도를 좀 추구하는 축구를 하는 게 역시 낫겠구나,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경기지 않았나 싶고, 근데 전제해야 될 건 있어요. 뭐요? 이날 울산의 상태가 좀 메롱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전환이 안 좋았고 수비적으로 백업도 안 되고, 신태용 감독도 항상 이야기하는 선수들의 컨디션과 체력이 영 엉망이다, 이 뉘앙스로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볼 때 울산은 회복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새 감독이 와서도 특별한 각성을 일으키기에는 여전히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고, 서울이 이 경기에서는 정말 좋은 화력을 보여줬지만 이후에 또 한번 밀집 수비를 만나거나 울산보다 더 거센 조직적인 압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는 좀 변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여지를 좀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이 승리를 한 이유가 울산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이다라는 것도 좀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태용 감독 얘기를 저번 주에 했었잖아요. 좀 와서 첫 경기를 잘 하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감독의
역할은 좀 얼마만큼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일단 신태용 감독 지금 파악하는 단계일 겁니다. 음. 선수들의 상태, 뭐 컨디션, 그다음에 조합, 분위기, 뭐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9월달에 A매치 휴식기가 있어서 그 기간이 아마 이제 신태용 감독한테는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간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 K리그 이 울산에서 또 대표팀 차출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기 향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FC 서울은 사실 큰 고비를 하나 그렇죠. 넘겼습니다. 사실 이 김천전 대패로 인해서 이제 김기동 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고 이제 만에 하나 혹시 울산전에서도 잘못되면 아마 김기동 감독의 입지에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는데 김기동 감독님이 항상 위기에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보통 생존왕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운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타이밍에 꼭 살아나는데 아무튼 김기동 감독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승리였다고 보고 일단은 서울은 아주 큰 고비 하나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나호 기자님은 어떤 경기를 좀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포항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항과 전북 경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제 그 모 관계자와 이제 통화를 하다가 어디에 모 관계자? K리그의 모 관계자, 전반적인 네, 관계자. 뭐 K리그의 한국 축구의 모 관계자. 네, 모 관계자와 통화를 하다가 오늘 전북의 연승이 무패 행진이 끝날 것 같다. 오늘은 포항이 뭔가 기운이 느껴진다. 그분을 지금 유추해 보니까 어떤 팀에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해설을 한다고. 아니 팀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네, 팀에 있는 그런데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전북 분은 아니신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포항 담당이 아니어서 포항 갈 일이 거의 없어요. 1년에 뭐 한두 번 갈까 말까인데 제가 갔는데 포항이 이기더라고요. 12초 만에 이제 조리스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사실 제가 그 장면을 못 봤습니다. 뭐 하다 화장실 하셨나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올려다 놓고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이제 정다워 태엽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조리즈가 골을 넣어가지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만 이제 4골이 터졌고 전북의 수비에 좀 많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즈 선수는 사실 좀 타이트하게 밀어주고 잡아주고 좀 잡돌이를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전북 선수들이 그게 제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주다 보니까 조리즈 선수가 진짜 거의 미쳐 날뛴 경기였고요. 그래서 박태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르지 우리 팀에 온 이후로 제일 잘한 경기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조르지 사랑은 박태하 감독님이죠. 그래가지고 뭐 박르지라고 한대요. 네. 포항 팬들은 박태하 감독 아들이라고 뭐 마음고생도 많이 한 선수이긴 한데 그래도 올 시즌에는 벌써 이제 5골 5도움으로 2자릿수 공격 포인트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약간 계륵 같았던 이 주닝요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팀 전체적으로 전반전 경기만 보면 포항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계속 위태롭긴 했죠. 뭐 조금씩 경기력이 어려워도 어쨌든 꾸역꾸역 따라가서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조금 힘이 붙여 보였습니다. 포획 감독이 어쨌든 후반전에는 대응을 잘했어요. 홍정호 선수 빨리 빼고 3백으로 돌아서서 수비부터 안정을 하고 앞으로 나간다. 이 작전은 굉장히 잘 먹혔다고 보는데 결국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역전패를 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엔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 라는 생각으로 쫙 내려서 촘촘하게 블록을 쌓아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그런 작전도 아주 좋았고 역시 포항은 확실히 이제 뭐 근본이 있는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왔고요. 그 전화하신 분이 박태하 감독님 아니세요 혹시?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한 게 그 포항 갈 때마다 이겨요. 그래요? 네. 이렇게 막 기자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럼 반대 상대팀 팬들이 그러니까 싫어할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서 저를 좋아하죠. 환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가면 맨날 이겨가지고 이제 당분간 안 가려고요. 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게 이런 좋은 기록은 딱 이렇게 홀드 시켜놔야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되게 재밌게 보고 왔고 또 여러 가지 어제 경기 되게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막판에는 이 포항 선수들이 2골 앞서 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기성용 선수한테 몰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기성용 선수가 골 한 골
넣게 하려고 막 되게 부자연스러운 컷백을 막 시도를 하고 막 자꾸 어색한 타이밍에 패스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아 그래도 포항이라는 팀이 지금 되게 이 기성용 선수 합류한 후에도 되게 하나로 잘 뭉쳐서 가고 있구나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전북에 대해서 조금 꾸역승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운은 좋은 팀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사실은 최근 일정들을 봤을 때 전북이 서서히 선수들의 체력이 좀 어려움을 겪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어요. 여름 날씨가 워낙 우리나라가 무덥기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올스타 브레이크라든지 조금 휴식기가 있기는 했지만, 포획 감독의 전반기 때 경기력과 최근 몇 경기에서의 경기력을 보면 이거는 감독이나 팀 입장에서도 대비하기 힘들 만큼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상대 팀들의 반격을 하는 동안에도 전북은 뭐 이승호나 권창훈을 조커로 쓰면서 재미를 보기도 했고, 콤파누랑 티아고가 번갈아 나오면서 최전방에서 나란히 골을 통해서 중요할 때 활약을 해주기도 하고, 선수들을 계속해서 바꿔주고 조커를 활용하면서 꾸역꾸역 경기를 챙기긴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최근에 체력적인 어려움이 일찍이 좀 찾아왔던 단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코리아컵 그 준결승 2차전을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강원과의 경기를 홈에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2차전 원정에서 이 체력적인 문제를 안고 2차전은 1차전이 무승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단판 같은 느낌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쵸. 한 경기 결과에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을 전북이 어떻게 좀 해소해낼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궁금하고요. 주중 코리아컵 결과에 따라서 주말 이 울산전 현대가 더비가 있는데, 그때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또 전북의 분위기가 어떨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또 결정이 될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이제 전북하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좋은 걸 보여준 팀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경기로 좀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될지. 전북은 아마 이제 로테이션 없이 코리아컵 4강 2차전에 임할 텐데 과연 그 체력적인 면에서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원은 토요일 경기를 했고요. 네. 전북은 일요일 경기를 했습니다. 하루 차이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전북이 이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조금 첫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 초반에 그 위기를 빼면 이 포획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워낙 또 스쿼드가 좋고 또 강원을 상대로는 꾸준히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강원도 물론 뭐 마음 먹고 뛰는 거니까요. 재밌는 경기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포항은 또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포항의 플레이나 흐름을 보면 느껴지는 건 강팀은 항상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포항의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아기자기한 패스 플레이도 살아났고, 중간에 있었던 기성용 선수의 보강도 뭐 잠시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효과를 꽤 거두고 있는 것 같고, 팀 분위기적으로도 올라와 있는 게 제가 볼 때 좀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전적을 보면 4경기 4연승인데 6득점에 1실점이에요. 네. 네, 이번 한 경기 3골이 나오면서 득점에 대해서도 이제 더 많은 화력을 좀 뽐냈고, 실점이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이 보이는데, 뭐 조르지 선수에게도 골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포항은 역시 강팀의 클래스를 여실히 좀 입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싶고, 올 시즌 흐름을 보면 전반기 때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면서 순차적으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파이널 A에 분명 포항을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도 그렇고 뭐 또 다른 건파이 팀이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서울도 그렇지만, 서울도 울산전 때 박성훈 야잔 카드가 수비에서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라인업에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김계동 감독이 좀 잘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말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쭉 좀 어떻게 보면 팀까지 좀 얘기가 갔잖아요. 전반적으로 K리그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 시즌 역대급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좀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1강 1약 그리고 중간에는 그냥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10개 팀이 물려있죠. 네, 물려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팀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좀 싫은 부분도 있겠지만 뭐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순위표를 보면 지금 2위부터 11위까지가 계속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위권 싸움을 봤을 때 4위 대전이 42점, 그리고 8위 울산이 34점, 두 팀 간 승점 차는 8점이고요. 5위 서울 40점, 6위 광주 35점, 7위 강원 35점, 8위 울산 34점. 이쪽 라인이 제가 볼 땐 가장 좀 빡빡한 것 같거든요. 네. 이번 라운드 울산이 서울에게 패하면서 약간 뒤처진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승점 차가 그 어떤 시즌보다도 중간에 있는 팀들이 좀 촘촘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전북을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전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정다우 기자님은 전북이 이럴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전혀 하지 못했죠. 음. 전혀 하지 못했고 이 동계훈련 제가 뭐 태국 취재도 갔었고 네. 사실 선수들조차 반신반의였던 것 같아요. 반응이. 그러니까 거스포헥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고 아주 뛰어난 지도자인데 과연 K리그와 이 궁합이 맞을까에 대한 모두가 의문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수들조차. 그러면 그때 선수들 만났을 때 조금 기대감보다는 그때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걱정도 좀 있었고 특히나 그 굉장히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외국인 지도자한테 기대하는 거는 체력적인 게 아니라 전술적인 거, 맞아요. 뭐 훈련 세션,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체력 훈련을 정말 빡세게 하는 거기 거예요. 막 축구계 김성근 감독님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공도 만지지 마라 뭐 이러고. 그러니까 워낙 빡세게 하니까 선수들도 사실 그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지도자보다 더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거스포헥 감독이 빨리 K리그에 적응을 했고 또 팀 파악도 빨리 하면서 이 스쿼드 활용 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고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동시에 저는 이 전북을 견제하지 못한 우승 후보가 돼야만 하는 팀들, 그렇죠. 특히나 FC 서울,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대전 정도 세 팀 정도의 부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북이 잘하는 것 잘하고 있지만 이 팀을 이들이 왜 견제하지 못했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FC 서울 같은 경우는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스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동 감독도 사실 개막 전에는 우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대전 하나시티즌도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정말 거의 다 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정작 최근에 보면 김천 상무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K리그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팀은 김천 상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축구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김천이 축구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비도 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이제 후방에서 이 빌드업 나가는 과정들이 보면은 정말 김천이 세련된 축구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다른 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천 상무 쪽에 흐르는 기류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잘해서 내 가치를 높여서 그치. 전역한 후에 좋은 팀으로 이적해야지. 몸값을 올리겠어. 그 기저에 흐르는 분위기가 굉장히 선수들한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정정용 감독이 사실 20세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 물론 이랜드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분명히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그런 팀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다른 팀이 잘 못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렇게 또 시선을 돌려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북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포획 감독이 오고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체력 훈련 있잖아요.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전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보다도 이 선수들이 볼을 빼앗긴 직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그러한 적극적인 반응이 어느 정도의 시간 몇 경기 동안이나 이어지는지 근데 그걸 봤을 때 가장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압박이 제일 좋아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까지 전북 선수들에게 팬들이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은 밸런스적인 부분. 공격은 그래도 멤버들도 있고 전북이 항상 하고자 하는 팀의 축구 스타일도 일단은 공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격은 개개인의 능력으로라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항상 볼을 빼앗긴 이후 혹은 수비로 전환이 되는 과정 그럴 때 집중력이 풀리는 모습, 조직적이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냥 제3자로서 전북의 경기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선수들의 뭔가 조직력의 문제인지 감독 전술의 문제인지 아니면 체력의 문제인지 포획 감독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명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부적인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원인인지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커 보였었는데 포획 감독은 딱 문제를 안 거죠. 기본적인 체력 훈련이 더해져 있다. 그래서 이번 이 동계훈련을 통해서 다른 감독들은 놓치고 있었던 전북의 체력적인 문제를 아주 혹독한 체력 훈련을 통해서 바로잡고다 했던 것이 포획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야 뭐 여름의 특수성, 일정의 특수성 그리고 뭐 당연히 어느 팀이건 잘 나가는 팀이어도 한 번씩은 위기가 오니까 그런 타이밍이 오면서 최근에는 체력적인 약간 문제가 조금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 버텨온 거 생각해보면 올 시즌 전북은 역시 선수들의 체력이 올라온 것, 압박에 대한 집중력이 좋아진 것, 그리고 그러한 지시를 벤치 쪽에서 확실하게 아주 제대로 된 동기부여와 함께 선수들에게 내려준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북의 상승 효과를 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경쟁팀들은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었다라는 뜻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다우 기자님하고 이명철 위원님하고 막 얘기를 섞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대항마로 할 수 있는 팀들이 못하는 이유는 체력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적 시장의 실패라든지 감독의 전술로 뭔가 엮는데 실패했던 부분들도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팀들이 못했기 때문에 전북이 잘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전북이 잘했던 부분들 이걸 돌아봤을 때 다른 팀들이 무엇이 부족한지가 좀 보여지는 부분은 명확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외국인 감독 중에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책으로도 읽어왔던 내용이지만 히딩크 감독도 한국에 와서 다른 기존 국내 코치들은 우리나라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문제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정작 히딩크 감독은 아니다, 체력이 문제다라고 해서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체력 훈련을 선수들에게 엄청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우리의 선수들이나 전체적인 팀 훈련 방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체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 시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축구 보시는 분들, K리그 보시는 분들, 두 개 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K리그 선수들은 한 70분이 지나면은 막 근육 경련이 그쵸. 올라와요. 네.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눕죠. 네. 그렇죠. 바로. 근데 뭐 프리미어리그 보면 지나는 선수들 진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어떤 경기를 보든. 금방 끝나고 삐 불면은 걸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러네. 사실 이 근육 경련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사실 대표팀 경기 보시면 뭐 손흥민, 뭐 김민재, 이강인 이런 선수들은 지 안 납니다. 그렇군요. 네. 보면은 K리그 선수들은 확실히 이 뭐 체력적인 면에서 저도 떨어진다는 걸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요. 근데 물론 이게 우리 타이트한 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변수 또 있겠죠. 뭐 잔디 상태가 좀 너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 아무튼 체력 아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일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손흥민 선수가 제일 타이트했을걸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이동거리까지 또 어.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우리 K리그 선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진짜 왜냐면은 사실이고. 저도 이제 40대를 넘어가니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모든 거에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기분도 체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일에 대한 능률도 달라지는데 선수들이라고 뭐 덜 하겠습니까? 똑같죠. 그 체력이 1번이다 문제가.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지금 대항마로서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팀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감독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네. 지금 전북을 견제해야 될 팀들의 감독님들이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대박이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정말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 많이 수급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감독은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구단에서 추진을 해서 막 많이 데려왔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감독이 원해서 영입을 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감독이 책임을 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K리그의 현 실태는 감독이 문제다라고 썸네일 꼭 달아주세요. 네. 저는 근데-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고 저도 동의해요. 어. 오히려 저도 동의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사실 각 팀별로 팬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저는 명확하게 좀 있을 거라 보거든요. 대전의 경우도 한때 2위까지 갈 만큼 대단한 성적을 내려고 했고 잠재성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도 황선홍 감독의 좀 잦은 멤버 변화나 네. 베스트 11에 대한 좀 확고하지 않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팬들로서는 아쉬움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서울의 경우도 이번 울산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좋은 전환 속도 능력을 보여줬지만 사실 지금 삼선 뎁스도 굉장히 얇고 얼마 전까지 수비진도 김주성 선수 이탈 이후에 계속 베스트 11, 베스트 수비 조합을 찾지 못하면서 상당한 균열이 일어났고 그 전까지는 사실 공격진들이 골을 못 넣기도 했고 또 그들을 엮어내는 과정에서 과연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술이 구사되었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서울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울산의 경우도 울산은 아예 감독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감독이 바뀌었죠. 그렇죠. 선수단의 특징, 나이, 체력적인 상황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무분별한 압박 전술을 무리하게 펼쳤던 게 좀 김판국 감독의 좀 큰 문제점 중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세부 전술의 아쉬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경쟁해야 될 팀들의 면면을 보면 다 어딘가의 아쉬움은 컸고 그게 정말 이적 시장의 문제였느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인 K리그 팀들은 체력적인 부분이 더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장점을 엮어내는 감독들이 과연 선수단에 맞는 큰 그림을 그려왔느냐 그러진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해낸 팀은 전북이기 때문에 올 시즌 전북이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만한 유지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북 얘기를 했고 대항마가 될 팀들에 대한 문제점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팀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대구가 왜 여기까지 왔나? 무슨
어떤 이유였을까요? 대구는 이제 지난 시즌의 그 아픔에서 교훈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난 시즌이나 올해나 대구의 상황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세징야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세징야가 다쳐버리면 거의 답을 찾지 못하고, 요거는 사실 뭐 감독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구단 프런트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난 시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선임한 사령탑이 K리그 감독 경험이 없는 분이다. 네. 요거는 저는 심각한 인사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즌에 분명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다고 이적 시장을 드라마틱하게 보낸 것도 아니라면 결국엔 어느 정도 검증된 경험이 있고 이 생존 싸움에서 살아남을 역량이 있는 지도자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뒤늦게 감독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미 이 구도가 많이 기운 상황이라 김병수 감독이 이거를 개인의 능력으로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는 대구 팬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반등의 여지가 과연 있을까? 거의 90% 이상은 기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구단 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선수 구성에 대한 부분도 아직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세요? 아무래도 묵혀온 문제점이 많이 터진 시즌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이전에도 징조는 많이 보였다고 봐야죠. 세징야와 에드가에 대한, 사실 이 두 선수 진짜 위대한 선수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 둘의 개인 기량으로 그간에 버텨왔다. 누적되어 왔었던 팀의 문제점에 다 가려왔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세징야도 에드가도 점점 나이가 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커버해 줄 수 있는 영역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적 세징야 에드가예요. 제가 옛날에 엄청 많이 K리그에 있었을 때도 세징야 에드가였거든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쵸. 그런데도 여전히 세징야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댈 수밖에 없는 건 팀의 전반적인 운영이 수몇 년간, 최근 몇 년간은 계속해서 좀 아쉬운 악재가 좀 있어 왔다, 문제가 있어 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 시즌은 조금 거의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대구가 좀 어떤 거부터 조금 고쳐야 될까요? 문제 해결도 순서가 있잖아요. 뭐 일단 주광래 사장께서 올 시즌의 끝으로 이제 물러난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제 새 판을 짜게 될 텐데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을 전체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인물이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조광래 사장이 정말 대구라는 팀을 대단한 팀으로 만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쵸. 그분의 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구라는 팀이 사실 뭐 2부 리그에 있었고 뭐 옛날 1부 리그에 있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됐던 팀인데 조광래 사장이 가신 이후에 팀이 굉장히 커졌죠. 무게감이 생겼죠. 대구 스타디움 정말 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정말 그 큰 대구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대구 스타디움. 네네. 얼마 전에 커요. 바르셀로나와 대구를 했던. 정말 네. 커요. 정말 큰데 그 대구 FC 2부 리그 있을 때 가면은 막 그 응원 소리가 막 공허하게 들려요. 관중이 너무 없으니까. 그 큰 경기장에. 근데 지금 전용 경기장 가면 네.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K리그에서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데 그걸 만드는 분은 저는 조광래 사장의 공이 한 80%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팀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분이 가야 대구도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난해 수원 삼성을 보면 알지만 떨어지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팀을 재건한다는 게, 다시 1부 리그로 올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대구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강등이 되게 되면 리빌딩을 해야 될 텐데 참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대구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상스 하스라고 하는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일지 한번 예측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남아있는 경기 수는 정규리그 기준으로 이제 6경기죠. 네. 27경기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위권 팀들이 대략 한 2승, 3승 정도를 거두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이널 A에 대한 윤곽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40점 정도의 승점을 넘기는 게 최소한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6위 광주가 35점, 7위 강원이 35점, 8위 울산이 34점이거든요. 2승은 일단 무조건 거둬야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안정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성적은 내야 한다는 게 각 팀에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전북, 김천, 대전, 포항, 그리고 이번 서울 울산전에 승리한 서울. 이까지는 제가 볼 때 파이널 A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권에 접어든 것 같아요. 서울이 갑자기 또
스스로 위기로 내려앉지 않는 이상 이번 울산전 승리는 서울에게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울산, 강원, 광주 이 세 팀이거든요. 이 세 팀은 35점, 35점, 34점이라 세 팀에서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이쪽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반대로 그 이외에 뭐 수원FC나 제주, 안양, 대구는 최근에 수원FC가 그래도 흐름을 좀 끌어올리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파이널 A에 진입하기에는 좀 많은 관문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B, 파이널 B에 대한 예상을 수원FC, 제주, 안양, 대구로 했을 때 남은 세 팀, 울산, 광주, 강원은 어떻게 예상할 것이냐. 설명이 기시네요. 네. 그쵸. 그냥 뭔가 생각이 딱딱하기에는 많다면 맞는 쿨하게 게 많은 하네요. 게 쿨하게. 맞아 맞아. 저는 울산 파이널 A에 광주, 강원을 파이널 B로 예상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정다우 기자님은 뭐 동의하시나요? 어느 정도 저도 비슷한가요? 울산 생각을 하고요. 어. 강원은 이제 병행해야 될 대회가 그쵸. 너무 많고 네. 아챔까지 또 있기 때문에. 광주는 이제 아산이 선수 이탈 음. 후에 확실히 전력 약화가 됐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는 이제 아산이 선수가 그쵸. 뛴 후에 네. 이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네네.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래 이렇다고. 아무튼 광주는 그 이슈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산이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 투 하나가 사라진 거라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울산은 어쨌든 그 스쿼드가 굉장히 그냥 객관적인 평가죠. 그 스쿼드로 파이널 B에 갈 수 없다. 울산이 지금 남아있는 일정이 일단 주말에 전북전 있고 A매치 9월 A매치 기간을 쭉 치른 다음에 그 말씀해 주셨던 신태용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그 이후 포항 원정에서의 동해안 더비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안양, 대구, 김천, 광주 이렇게 리그에서는 남은 정규리그 일정을 좀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 광주전이 다행히 홈 경기고요. 그리고 대구전, 안양전 아무래도 순위권을 봤을 때 울산이 신태용 감독이 팀을 좀 정비한 뒤 9월 A매치가 지난 다음에 이 팀들을 만나는 게 일정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울산이 조금 그래도 신태용 감독의 9월 A매치 이후를 좀 믿어보고 그 시점에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사실 이럴 때 팬이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네. 이외의 팀들은 저도 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광주, 강원, 수원FC 이렇게 일단 파이널 B에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순위 싸움의 변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AFC랑 그리고 또 코리아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순위 정하고 막 이런 네, 거 아니, 예상하고 예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제작진이 그죠? 하래. 어떡해요?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이걸 계속 하는 줄 알아요? 제작진들이? 욕 먹으라고. 그런 거죠.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크게 두려워하진 않는데 이게 매 라운드 예측하지 못한 내가 결과들이 전쟁이야? 발생을 뭐 이런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합니까? 부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하지 말까요? 아니 하세요. 아니 그렇다. 어쨌든 우리는 예상을 했고 이거는 어쨌든 박제가 됐으니까 뭐 그런 뭔가 좀 불만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직접 메일로 얘기를 하시거나 전화번호 드릴 수 없으니 뭐 댓글로 남기시거나 사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언제 먼저 살아나려면. 저희를 제물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득점왕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K리그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저는 싸박이 할 것 같아요. 수원FC 싸박. 음. 왜냐면은 이게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B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잖아요. 네, 그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약한 팀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맞아요. 상대적으로 골을 넣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 왔죠. 그래서 사박 선수가 최근 페이스도 좋고 팀 경기력도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이제 전진우, 콤파뉴 두 선수는 조금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최근 흐름만 보면은 싸박. 싸박? 네, 싸박. 전 그래도 전진우. 네, 그래도 전진우 선수의 득점이 좀 전북의 전력이나 저는 전북이 지금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전진우 선수가 보여줄 역할은 남아있을 거다. 그 팀의 전력이나 지금의 득점 수를 고려했을 때 전진우 선수가 그래도 여전히 득점왕에는 가장 근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콤파뉴도 경쟁자긴 한데 최전방의 경우는 티아고 선수와 조금 출전 시간을 양분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전진우 선수에게 득점을 이후 우승 확정을 하고 나서
전북의 동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기성용 선수에게도 계속해서 볼을 좀 줄여 있었던 것처럼 전진우 선수에게도 계속해서 많은 지원이 갈 것이고 그런 전력에 그 정도의 동기부여까지 주어진 상황이라면 전진우 선수가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진우 선수가 가장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K리그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어떤 리그나 이슈가 되는 부분, 심판 오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까 해요. 뭐 각 리그별로 있지만 VAR이 이렇게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심이란 문제는 여전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럴지, 그리고 요즘에 왜 더 오심이 많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라운드에 오심이 4번이나 나왔죠. 네. 대부분 이제 팔꿈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규정의 적용이 문제가 됐고 최근에는 또 VAR의 잘못된 사용, 오프사이드를 봐야 될 상황에서 선을 그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네.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에 따르면 기술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러한 VAR의 잘못된 사용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고 오프사이드와 관련해서는 사실 울산 제주전 때의 그 루빅손 선수의 골도 에릭이 뛰어든 상황에서의 그 공에 도전했던 행위에 대해서 발표는 정심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조금 이 미적지근함이 좀 찜찜함이 남아있는 이유는 공에 대한 도전 행위가 과연 에릭에게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도전을 하면 규정상으로는 경기에 개입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골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프사이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장면들에 대해서 이전에 다른 심판들은 어떤 판정을 했느냐. 근데 그때는 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단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관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VAR의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VA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문제가 지금 좀 있는 것까지 부차적으로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은 지금 이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장 분위기와 팬들의 지금 목소리는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심판 판정 문제는 기사 쓰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렇게 말로 풀기도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다.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부터 문제인지도 찾지 못하겠는 너무 다 여기저기가 문제라서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일단 가장 그 심판위원회에 어이없었던 해명은 이건 객관적인 상황이라 온필드 리뷰를 안 해도 된다. 그게 사실 심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K리그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 해명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해했어요. 객관적과 주관적의 대체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위치해 있는데 과연 골키퍼를 방해를 했느냐, 네. 영향을 미쳤느냐. 그건 사실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프사이드처럼 선을 그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비슷한 장면들에서 심판들이 전부 다 온필드 리뷰를 하고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라 온필드 리뷰 안 봐도 된다. 이게 사실 이거는 이 축구 전체 전술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객관적이라는 말이 객관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너무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너무 황당한 해명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오심은 아니고 다만 온필드 리뷰를 하지 않은 게 아쉽다라고 심판위원회에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역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라 안 봐도 된다. 요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심판들도 사실 굉장히 앞으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럼 이거 안 봐도 되는 건가? 근데 이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비슷한 장면들을 심판들이 다 봤죠. 뭐 팔꿈치 사용하는 것도 뭐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게 도저히 기준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뭐 팀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뚜껑이 지금 열린 상태예요. 그렇죠. 선수들도 헷갈리죠. 네. 어떤 때는 된다고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심판 판정 하나하나에 좀 사소해 보이는 거에도 막 이게 나오는 이제 거예요. 우기기 시작하지 옛날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맞는데 막 여기서 막 뭐라 그래요 팬들이. 음. 이것도 맞는데 여기서 또 이번에 여기서 뭐라 그래. 어. 그러니까 불신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판정에까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근데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쟤네도 보고 얘네도 보고 다 봤어. 결국에 되게 역량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정말 현장에서 느낄 때 웃기는 건 뭐냐면 심판들이 눈치를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 팀에서 막 자꾸 막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부냐고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넘어가요. 막. 그런 거지. 뒤가 뒤통수에 네. 대고 아 뭐야 막 이러면은 막 이제 소리를 치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막뭐 삼류 심판 꺼져 뭐 이런 거 어. 구호를 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불어야 되는데 와. 안 불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치. 그럼 또- 사람인지라. 네. 그러면 또 여기는 또 다음 비슷한 장면에서 저 팀한테 또 한번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경기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도 흥분하고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안 불었지? 그럼 나 똑같이 한다? 가서 똑같이 들이받고. 그러니까 심판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게 지금 K리그의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 누구도 저 판정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들이 자초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방법이 과연 있냐? 참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죠. 사실 권위라는 거는 일관성과 보여주는 거에서 신뢰가 생겨서 나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무너지고 있는 K리그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결국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에 맞춰져야 되냐. 그 기준을 모른다는 점이 지금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심 개개인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를 보다 보면 오심이 항상 어떻게 시스템적인 보완을 해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판정은 사실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기계적으로 모든 판정의 일관성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마 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일관되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개개인이 이 주심의 어떤 판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판정을 하는 것, 경기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공개가 돼야 되는 게 오심에 따른 해당 심판에 대한 징계가 아직까지는 비밀리 붙여져 있는데, 전 그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떤 주심이 어떠한 판정을 해서 이런 징계를 받았다. 그럼 더 명확하게 이 판정이 이런 부분에선 문제가 되는구나. 이 판정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아니구나. 주심들끼리도 그 부분이 공유가 더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팬들에게도 미디어에게도 알려지면서 각 주심이 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판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끔 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철 의원님 말은 결국 투명하게 보여지고 투명하게 판단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보면은 감독님들도 판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단에서 판정을 물어봐도 결국 언론을 통해서밖에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좀 이게 투명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K리그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이제 운영을 하죠. 네. 심판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또 사실 VAR 운영은 또 이 연맹에서 수주를 받아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남 같은 경우에도 그 정말 심각한 오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이게 오심이라 미안하다, 공문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뭐 보고 오심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확실히 저는 축구협회가 K리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한축구협회 혹은 심판 쪽만의 문제는 아니다. K리그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가 승강제가 이제 출범했던 2013년에 K리그2 130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K리그2가 273경기입니다. 네.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K리그2 팬분들은 특히나 뭐 인천이나 수원처럼 최근에 1부 리그에 있다가 2부 리그 떨어진 팬분들은 실감을 하실 텐데, 2부 리그 심판 수준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뭐 동네 축구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가 싶을 정도로 못 봐요. 심판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축구협회의 역량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12년 사이에 경기가 2배 늘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이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심판 인원은 2배 이상 늘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K리그2도 VAR을 하기 때문에 뭐 주심, 부심, 뭐 대기심, 뭐 VOR에 들어가는 심판들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요. 근데 이 K리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급 심판 수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징계를 공개하지 못하고 징계가 솜방망이일 수밖에 없는 것도 부족해서구나. 심판이 부족해요. 뭐 50 나올 때마다 다 징계 때리고 너 2경기, 3경기 나오지만 하면은
인력이 부족해지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심판분들은 대부분 어떤 출신이 많아요? 선출이 많고요. 선출 안 하신 분도 있는데 K리그 그러니까 심판을 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그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2부 리그 심판들 뭐 이렇게 뭐 기회를 줘서 경험을 쌓고 뭐 실력 그것 때문에 엄청 문매를 맞았습니다. K리그 2 팀들도 승격하려고 목숨을 걸고 하는데 네네네. 지금 뭐 2부 리그 심판들 뭐 경험 쌓아주려고 하냐? 이것 때문에 이걸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실드 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잘못된 말이죠. 지금 여기 K리그 팀들은 지금 진짜 내가 우리 내년에 1부 리그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저 판정 하나 때문에 지금 1년 농사가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어쨌든 그게 현실인 거예요. 12년 사이에 이 경기 수가 2배가 늘었어요. 그러게요. 2배 이상.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인프라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있네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심판의 인원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2배는 아니더라도 그게 좀 또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조금 늘은 거죠. 조금. 급여는 어떻게 돼요? 급여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K리그 1 주심이 200, 부심 100, 대기심 50 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2부 리그는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1부 리그에서 배정을 꾸준히 받지 않으면 전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선수를 준비하다가 결국에 선수가 못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수 출신으로 뭔가를 이제 활동하는 게 막 많이는 없지만 기록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트레이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시스템적으로 조금 받쳐줄 필요도 심판 쪽도 그럴 필요도 있다는 게 지금 얘기를 듣고 처음 알았어요. 인원에 대한 문제는 특히 좀 현실감이 돼서 네네네. 다가오는데 이건 좀 정말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판 쪽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K리그 2에서 교육을 하면 안 되고요. 그쵸. 그쵸. 그들도 실전인데 네. 프로인데. 그럼요. 예. K리그 2에서 교육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심판들 잘 키워서 잘 교육된 심판들을 투입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 수가 너무 많으니까 축구협회도 이거를 다 커버를 하려면 그래 하자 막 놓는 거예요 그냥. 좀 부족해도.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교육할 만한. 뭐 그것도 사실 뭐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냥 뭐 와서 하세요 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것들이 보완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이제 덮어놓고 계속 창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내년에 또 들어오고 경기 수가 또 늘어나요. 그럼 갈수록 이게 그 심판이 과연 또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늘어나느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갈수록 2부 리그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제 거의 뭐 창단 러시로 이제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창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그 심판 문제랑 엮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K리그2 퀄리티에 심각한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 심판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뭐 1부 리그도 사실 문제가 많지만 진짜 2부 리그 한번 보시면 와, 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심판들 역량이 떨어져요. 심각합니다, 사실. 예, 저도 몇몇 논란의 상황들을 보면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프로에서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물론 그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나면 그건 뭐 독일 분데스리가 옛날에 막 말도 안 되는 유일원골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매 경기, 매 라운드 심판 이슈가 발생을 하니 이건 결국에는 우리 수준의 문제란 말이죠. 사실 심판들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직 역량이 안 되는데 그렇게 넣어버리는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심판도 맨날 대중들한테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멘탈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눈치를 보면서 판정을 한다니까. 어... 막 야유를 하면 거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니까. 네. 뭐 들리잖아요. 내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도대체 뭐부터 말을 해야 되나, 뭐부터 문제라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와, 원래 오심 왜 이렇게 많아요 하고 화를 내려고 해서 이제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되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 교양 그 시스템에 스튜디오에 맞는 그런 굉장히 고품격인 토론 주제가 된 느낌이에요. 심판 과연 오심 이게 심판에만 문제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교양 있는 정다워 기자님과
무대 세트가 약간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뭔가 몸 이런 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뭐 좋아집니다 이런 거 어. 얘기하는 약간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신 그러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거는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자는 안 되는 부분인데 가장 최단으로 조금 더 뭐 미봉책일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은 인원 문제는 좀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네네. 들고요. 인원이 갖춰져야 그 뒤에 발전되는 다양한 스텝들을 밟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라리가 측에서 아마 필드 및 주심, 그러니까 경기에 참여할 필드 및 주심과 VR만 전담할 VR 주심을 아예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인원이 이제 더 늘었을 때 이후에는 뭔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좀 될 수 있겠고 또 지금 스페인 3부 리그에서 실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각 팀들에게 2번씩 VR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스페인 3부 리그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험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바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도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리가 1부가 아닌 스페인 3부 리그에서 지금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떨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스페인에서 봤을 때 VR을 2번씩 요청하게끔 하니까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팬들이나 선수들이 느끼는 분노도 좀 줄어들고 오히려 판정에 대해서도 주심이 좀 더 VR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부분이 있었다. 우려되는 부작용이라면 시간 지연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 이건 실전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보고되느냐에 따라서 이후 우리의 어떤 주심, 운영, VR을 진행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줄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보고 있는데 전제돼야 될 건 무조건 인원 확충일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인원 늘어나고 그래야 이제 좀 더 투명하게 주심에 대해서도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단순히 인원의 문제라고 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인원도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사업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 또 가르쳐줄 강사도 더 많아야 돼요. 강사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인력도 더 늘어나야 되고 전체적인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축구협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겠죠. 근데 그걸 따라가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버거운 상황일 거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되게 좀 회의적이에요. 비관적인 사람이네. 그러니까 저는 비관적인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대안 없는 비판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걸 제가 제일 ST예요? 뭐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제 지금 인성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그 추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네. 사실 아니에요. 네. 사실 더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고 저는 이 심판 문제는 과연 해결이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저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현수까지 가는 사람은 너무 드물고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그런 선수가 안 됐을 때의 뭐 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를 잘 마련해 놓으면 조금 더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발전을 하는 궁극적으로 K리그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느껴져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급여 같은 것도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심판에게만 뭔가 그 직업의식을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가 이거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K리그에서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야 돼요. 그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급수를 계속 올려서 결국에는 1급까지 가야 이제 1부 리그에서 심판이 되는 건데 그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10년 정도는 잡아야지 그래도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처음에 따면은 뭐 어디 뭐 초등 경기 가고 그다음 뭐 중학교 경기 가고 고등학교 가고 뭐 대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심판도 이제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과연 축구협회에서 조금 더 이 밀도 있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저는 고민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너네 왜 오심해? 너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이것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그 장기적인 플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배고픈 시기를 다 겪고 전임 심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어. 뭐 선수를 그만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먹고 살려면 내가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그쵸.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뭐 낮에는 뭐 이거 하고 뭐 저녁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심판 되려고 내가 막 그 인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근데 그걸 해내려면 축구협회에서 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들을 또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 로드맵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전임 심판할 때까지 10년이면 뭐 40, 50, 뭐 의사 패스 뭐 이 정도 수준인데요? 기간이?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시 뭐 지금 없어졌지만 뭐 이런 거는 궁금한 계속 앉아서 난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심판은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생업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결국에는 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축구협회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심판 오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깊은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 모두 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K리그 그리고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깊은 얘기는 원투펀치밖에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TNF 많이 사랑해 주시고 원투펀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TNF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